안녕하세요. 저는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원인과 처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래프 몇 장 보시겠습니다. 달러 지수 100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 한 달가량. 달러 강세 분위기죠. 달러 강세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원 달러 환율 보시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어제 1240원이었죠. 장기 그래프 보시면 IMF 경제 위기 두 번, IMF 위기, 경제 위기 이렇게 98년인가요? 그 다음에 2009년 이렇게 그 두 번의 시절 제외하면은 지금 환율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그 상승 추세다 이것도 확인됩니다. 최근의 모습은 위안 달러 환율 움직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차이콤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요, 러시아 루블화 환율 움직임을 보시면은 최근 유가 상승 반영해서 이전 고점에서는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한국 돈 가치가 하락한다. 즉, 한국 돈이 서서히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이 서서히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총체적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달러 공급 감소 요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달러 공급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그 유명한 국제수지표 한번 보십시오. 2020년 3월이 최근 자료입니다. 경상수지 62.3억 불 흑자인데 이거 구성 요소를 가만히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수지라는 것은 수입, 지출의 차이입니다. 이거 보시면 압도적 비중이 상품 수지입니다. 상품 수지. 우리는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무역 대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상품 수지, 즉 무역 수지라는 겁니다. 무역 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이죠. X 빼기 M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푼돈 수준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막 상쇄되기 때문에 무시를 하겠습니다. 이 상품 수지가 전년 동월에 83.4억 불에서 금년에 70억 불로 쪼그라들었다는 점을 주목을 하겠습니다. 즉, 이 무역 수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 4월에 마이너스 14억 불 적자 전환했습니다. 5월 들어서 그 적자 폭이 확대되어서 20일 현재 마이너스 27억 불 이상 적자입니다. 수출입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중요한 달러 공급 통로가 바로 외국인 투자 아닙니까?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은 달러를 갖고 와야죠. 그렇죠? 달러를 갖고 와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외환 시장에는 달러 공급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투자에는요, 한국에 공장을 세운다거나 신규 매장을 오픈하거나 이런 그 실물 투자, 사업 투자를 하는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 FDI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이런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융투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2-1번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이거 한번 보면은요. 산통부가 발표를 하죠. 이거 금년 1분기 FDI 보도자료 보시면은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전년 동기비 3.2%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보입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요. 신고분 기준으로는 2019년하고 비슷해서 뭐 조금 늘어서 3.2% 증가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돈이 도착한 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29.3억 불에서 금년 24.1억 불로 무려 17.8%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세적으로 신고분, 도착분 전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지나면서 꼬꾸라지는 그 추세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업종별 동향을 표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서비스 업종만 늘었고요. 나머지 전 영역이 모조리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2-2번 금융투자 쪽을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그 국제투자대주표 이거 2020년 3월 기준을 보시면은 대외금융부채라는 항목에서 이게 집계가 됩니다. 표 보시면 12월 말보다 좀 줄었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추세를 봐야겠죠. 시간이 갈수록 증가 속도 상대적으로 둔화되다가 최근에는 평탄화 기간을 지났고요. 평탄화 과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게 이 감소가 추세적 감소인지 여부는 앞으로 더 시간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요인, 중요한 달러 공급 요인 세 가지가 전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팩터입니다. 이제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수지표에서 이 수입 요소 이외에 가령 뭐 수입하려면 달러 필요하니까요.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유학을 가는 것은 교육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이죠. MIT나 하버드에 가서 유학을 하면은 그 등록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수입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한테 돈을 주면은 걔네들 전부 다 본국으로 송금할 거 아닙니까? 그 좀 달러로 바꿔서 송금할 테니까 그게 바로 달러 수요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감소에 다 고려된 것이니까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고요. 이 바로 한국의 해외 투자입니다. 한국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원화 들고 나가서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달러 수요 원인이 뭐 수입을 해본다거나 뭐 유학을 간다거나 여행 간다거나 뭐 외국인 근로자 임금 지원 이런 거 빼고 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한국의 해외 투자입니다. 여기도 위에서 이제 이미 봤는데 한국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또 금융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통계를 이렇게 딱딱 따로따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분석할 때도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뿐입니다. 먼저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보면 말이죠. 이거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618.5억 불 해외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해외 공장 세우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21%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이 증가 변동률이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 233.2억 불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가져온 달러의 2.65배를 한국인이 외국에 가지고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게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 특히 제조업의 한국 탈출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 이후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요. 외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금융이나 보험 등 비제조업 분야의 해외 투자도 앞으로 급증하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해외 금융 투자입니다. 위에서 본 표를 다시 한번 보신 말이죠. 외국인이 한국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외국 금융자산에 투자하잖아요. 문제는 그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나스닥에 상장된 이 엔비디아 주식 살려면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달러 수요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분명히 반도체 주식은 갈 텐데 한국에 살 수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를 살려면 인텔 아니면 엔비디아인데 그거는 나스닥 가서 사야죠. 미국 가서 사야죠. 그렇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바이러스 백신 그 관련 주식이 한창 인기인데 같은 값이면 당연히 외국 그 주식을 사야겠죠. 예? 예? 한국 기업도 물론 있지만 그거 사겠습니까? 예, 같은 값이면 외국 기업 사겠죠. 미국 기업, 영국 기업 그거 사겠죠.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당연하죠.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영국 기업 사는 게 낫겠죠. 다 달러 수요 요인이라는 거죠. 자, 금년 3월 말 현재 지금 표 보시면 5,654억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국 금융자산 매입하려고 새로 들어오는 달러보다도 외국 금융자산 매입하려고 새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한국인의 대외 금융 투자도 이것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초과 현상 이거 수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공급 감소하고 있고요. 달러 수요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 달러 환율 상승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 환율 앞으로 더 올라서 금년 하반기 이거 분명히 1,300원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온 게 꽤 됐습니다. 예, 좀 됐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화 약세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 특별한 사정 변경이 뭐겠습니까?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장기적으로 1,500원 돌파해도 저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환율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시작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달러 환산했을 때. 한국은 식량과 에너지 반드시 수입해야 생존이 가능하죠. 식량과 에너지 모두 자급률 매우 낮습니다. 필수 중간재도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줄여도 수입을 줄일 수 없는 그런 그 경제 구조이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가 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가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 구조가 지금 변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 올라가면 수출 증가할 거다 이런 분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효과 미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기는 원인은 뭔가? 그 말은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원인은 뭔가? 이런 뜻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원인은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그 보배 같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서 한국을 탈출해서 해외로 이사가 뿌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요. 해외에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은 투자 기피처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면 그 덩신 투자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떠나는 판인데 외국 기업들이 뭐 하려고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국보다 더 좋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데 왜 한국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기업이 떠나면은 기업이 만들어서 수출하던 수출 사라지죠. 대신 수입해야 하고요. 일자리 날라가죠. 그러면 소득이 줄죠. 그래서 소비가 줄고요. 그러면 GDP 구성 요소에서 투자, 소비, 순수출 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제가 쪼그라들고 망가지고 위기라는 겁니다. 원화가 쓰레기가 되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LG전자도 대단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요지에 공장이 없는 게 없죠. 글로벌 기업 맞습니다. 예, 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비교하면은 LG전자는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존이라고 불립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지존 삼성입니다. 2018년 삼성전자 법인세가 11.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삼성전자 포함해서 국내 랭킹 탑
상위 IT 대기업 10개 법인세 총액이 18.2조 원이라니까 이 삼성전자 지주노로 불리는 거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직원들 그 급여 수준이 한국의 평균 연봉 이상이잖아요. 즉 평균 연봉 이상이니까 한마디로 고액 연봉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러니까 월급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이면 뭐 조금씩 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법인세를 내면서도 그 많은 직원들 고액 연봉으로 먹여 살리죠. 얘들한테 연봉을 지급하면은 근로소득세를 또 납부를 합니다. 삼성전자 현금 배당 많이 주죠. 배당 주면 배당소득세 납부합니다. 이뿐입니까? 수많은 협력업체들한테 매출을 일으켜 주잖아요. 그 매출에서부터 결국 그 협력업체들 급여주고 세금 내니까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세 또 여전히 나오는 거죠. 또 삼성전자가 그런 모든 거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부가세나 각종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삼성전자 영업을 지원하면서 먹고 사는 수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숫자만큼 거지가 늘어나는 거죠. 자, 관련해서 며칠 전에 LG전자가 구미에 있는 그 TV 공장 중 일부 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이사 간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저 한꺼번에 다 이사하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싹 이사 가버리면 생 난리 나겠죠. 정부에서 털어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사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는 LG전자 그 마지막 남은 그 스마트폰 사업부 몽창 베트남으로 이사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본 그런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글로벌 반도체 1위를 두고 지금 겨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인세 부담률을 보면은 삼성전자 27.3%, 인텔이 11.6%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2.4배 높습니다. 경쟁에 불리하겠죠. 고용시장 경직성은 말할 것도 없고 평균 임금도 미국보다 낮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생산성을 따지면 미국이 오히려 노동비용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물론 이거는 자세히 그 분석해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상속세입니다. 가령 이건희 사망하면은 상속세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최고 세율이 65%입니다. 이거 사실상 상속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상속 부정한다는 것은 재산권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입니다. 생명권, 신체의 안전권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는 핵심 기본권이 바로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 그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좋은 회사 만들어갖고 자식한테 물려주려는 거 그런 거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세금도 평생 냈고요. 그 세금 낼 세금 다 납부하면서 회사를 좋게 만들었는데 죽고 나니까 다시 상속세로 사실상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국유화 되는 거라고요. 국유화. 공유재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회사를 한국에서 키우거나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세가 이중과세로 뭐 위헌이다 뭐 이런 그 뭐 헛소리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한국은 상속 부정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상속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좋은 거 안 남겨야죠. 껍데기만 남겨야죠. 알짜는 상속세가 없는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드는 거를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해외 탈출하는 게 하나님 주신 질서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상속세 완전히 폐지하고요. 또 지금 과도한 세금을 인하를 해야 합니다. 가령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고요. 유류세 완전 폐지해서 부가세로 흡수해버리고요. 법인세 반토막만 받고요. 예? 노동 그 시장 유연성도 높이고 자율성도 높이고요. 계약 자유 원칙은 완전히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시장에. 근로소득세도 반만 받아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작은 정부가 돼야 됩니다. 공무원 숫자 팍 줄이고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공무원 연금 적자를 충당합니까? 국민연금 적자 나면 누가 충당해 줍니까? 네? 이런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보이는데 단기간에 이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환율 상승 지속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GDP 제로 성장률 시대 제가 올 것이다.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제로 성장 시대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년에 제로 성장 시대 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수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요. 해외 수요, 즉 순수출이죠.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이게 해외 수요 아닙니까? 이것도 감소하고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 지금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일자리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 줄어드니까 소비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예,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 지출 계속 늘어나는데, 즉 큰 정부라는 거죠. 큰 정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빅브라더입니다. 지금 이 큰 정부 본질은 빚내서 소비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끌고서 회식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음 달에 신용카드 누가 결제합니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만 계속 늘어나니까 미래 성장률 저하시키는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합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매우 우려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별도로 한국 경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